예, 안녕하세요. 그, 사실 뭐, 다시 찍을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어 보려고 합니다. 리마스터고요. 사실 뭐, 내용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그냥 뭐, 소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뭐, 저도 이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배우는 애 동물이죠.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배운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보충할 거 있으면 보충하는데,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거는 조금 빼고, 가지 좀 쳐내고, 더 할 건 좀 더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습득론은, 뭐, 이 영어 교육론의 뿌리이긴 하지만, 습득론 자체가 막 시험에 나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막 습득론의 사상들이 시험에 나온다. 그렇게 얘기는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키텀들이 존재를 하지만,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사상의 흐름이 이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패러다임 흘러가는 거는 그냥 교양 들으시고요. 집중하 밑줄 친 부분이나 이제 집중선이 있는 어디 갔니? 집중선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기울여 주시면 그리고 그러한 키텀을 주로 보시면 공부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오늘은 처음에는 스트럭처리즘, 구조주의와 이네이티즘, 내재주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이티비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네이티 뭐냐? 어디 갔니? 어, 이네이티비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내재주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생득주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언어학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트럭처럴리즘이죠. 이거는 스트럭처, 말 그대로 구조를 중시하는 구조주의 언어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퀄을 해놨는데 이퀄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뭐 사상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언어 습득 이론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언어 습득 이론을 이제 구조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뭐 크게 무방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네이티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름이 다양합니다. 네이티비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네이티비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네이티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거는 책 쓰는 사람마다 다른데 아무튼 생득주의 그 촘스키의 주장에서 출발한 요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그니티비즘 그래 설명을 해야겠고 생득주의라는 거는 그럼 다 설명해야 되잖아. 스트럭처리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비헤비어리즘에서 얘기하는 언어 습득을 따라갑니다. 아니, 비헤비어리즘에서 얘기하는 학습을 따라가요. 학습. 비헤비어리즘에서 학습은 뭘까요? 당연히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죠.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은 헤빗 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러니까 A라는 인풋이 나한테 주어졌어요. A라는 인풋이 나한테 주어졌어. 그러면 시우드 말고 이거 A입니다. A라는 인풋이 나한테 주어지면 그 A를 내가 계속 반복해서 A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만 주어졌으면 나한테 계속 A만 주어졌으면 나는 A밖에 못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네이티즘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굳이 나한테 그 뭐냐 언어를 연습을 안 시켜도 외부에서 나한테 언어를 연습을 안 시켜도 나한테는 이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러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으니까 막 우리는 다양한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굳이 부모님이 A라는 말을 안 해도 우리는 B, C, D, E, F, G 이러한 다양한 말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네이티즘의 입장입니다. 코그니티비즘이랑은 조금 달라요. 코그니티비즘은 뭐야? 죄송. 코그니티비즘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코그니티비즘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어를 그러니까 언어만을 다루는 게 이제 LAD거든요. 언어만을 익스클루지브하게 다루는 것이 이제 LAD인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존재하는 것이 아니 언어만을 습득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코그니티브가 이제 인지 능력이지 않습니까? 인지 능력이 우리한테 존재를 하는 거고 이 인지 능력에서 뭐 여러 가지 스킬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자동차를 끌 수 있는 스킬도 우리가 습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습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다양한 능력들처럼 인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 중에 언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네이티즘은 언어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코그니티비즘은 그 뭐냐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 언어를 낳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인지 능력 덕분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인터랙션 액티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잘 습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음표를 쳐놨는데요. 이거는 그냥 그 뭐냐 컨스트럭티비즘 그러니까 비고츠키나 피아제 그쪽 이론이랑 관련이 있다. 그냥 관련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요. 정말 기본 개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전공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 중에서 그 책을 처음 보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음, 그러니까 PLLT 같은 거 처음부터 읽으면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성질 버리기 딱 쉽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기본기가 있다는 가정하에 출발을 합니다. 기본기는 있다는 가정하에 출발을 하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ESL이랑 EFL이라는 개념이 있죠.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와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이렇게 두 가지의 구분이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컨텍스트와 environment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EFL에 속하게 되고요. 미국 그러니까 모국어가 쓰이는 아니 그 언어가 쓰이는 환경에서 그 언어를 배운다. 그건 이제 ESL이 되는 거고요. 영어가 쓰이는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ESL이 되는 것이고 영어가 포린 영어가 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가 따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영어를 배우게 된다. 그건 이제 EFL이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복습이니까. 다음으로 EIL과 ELF가 있습니다. EIL은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이고요. ELF는 English as a Lingua Franca라는 입장이죠. 요거는 두 가지 보면 뭐 영어 해석 안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거는 보면 아시겠지만 영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아니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언어다. 국제적으로 모든 사람과 상호작용하기 뭐 모든이라고 또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과 상호작용하기 좋은 대부분의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언어다. 그런 것들을 이제 EIL, ELF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하면서 다른 것이 이제 World Englishis예요. 이거는 제가 스포일러를 할게요. 이거는 2016년, 15년인가? 16년인가 15년에 기출로 한 번 나왔어요. 16년인가 15년에 기출로 한 번 나왔는데 이거는 이런 영어의 뭐라고 해야 될까? 다재다능성이나 그 뭐냐 국제 통용어로서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어의 뭐라고 해야 될까? 영어의 그 버라이어티를 얘기를 합니다. 영어의 버라이어티.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에서 쓰이는 영어가 또 있을 수가 있고 인도에서 쓰이는 영어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국은 포함을 안 시키는 게 낫겠네. 싱가포르에서 쓰이는 영어가 있을 수 있고, 인도에서 쓰이는 영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월드 잉글리시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고요. 이거는 EIL이나 ELF는 영어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EIL이랑 EFL을 쓰는 거고, ELF를 쓰는 거고, 월드 잉글리시스는 그런 통용되는 언어의 예시로 인도 영어나 싱가포르 영어, 기타 등등 영어 이러한 것들을 들 수 있다라는 것이 월드 잉글리시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다시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요거는 그 옛날에는 이걸로 학회지 같은 것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유행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 안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문제가 좀 그 개판 문제가 좀 안 좋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으로 어퀴지션과 러닝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ESL이랑 EFL 이쪽이랑 조금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어퀴지션이라는 것은 미닝에 초점을 맞춰서 뭐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퀴지션이라는 것은 미닝에 초점을 맞춰서 상호작용을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고 러닝이라는 것은 폼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문법이나 어떤 형식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자연적이지 않은 그 교실 환경 등에서 교사의 설명 등을 통해 언어의 형식적인 측면을 배우는 것을 이제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한국어로 바꾸면 이제 습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습득이랑 그 뭐냐 학습이라는 것은 구분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어를 구분을 할 때 보통 form, meaning, function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form이라는 것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형식을 얘기를 합니다. 형식. 형식이라는 것은 뭐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구조. 뭐 form을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vocabulary나 복화예요. 미안해요. vocabulary나 이제 grammar, 문법 이런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form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이거 두 가지는 폼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것보다 더 큰 형식이나 구조 같은 것을 이제 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I like 샀을까? I like apple. I like apples.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form이라는 것은 I like apples. I라는 뭐 명사나 주어의 자리, like라는 동사나 동사의 자리, 아니면 뭐 수로의 자리, 그 다음에 apples라는 목적어의 자리나 이제 명사, 그리고 apples는 복수다. 뭐 이런 형식에 관해서 접근을 하는 것을 우리가 form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meaning은 말 그대로 뜻이에요. 그래서 I like apples의 뜻은 당연히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좋아. 펑션은 조금 달라요. 펑션은 그 말을 함으로써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를 얘기를 합니다. 의도. 뭐 예를 들면 내가 그 뭐냐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가서 친구가 이제 나한테 간식을 내놓아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뭐 먹고 싶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그럴 때 내가 I like apples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친구야, 나는 사과가 좋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기보단 나 그중에서 사과 먹을래 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펑션은 그 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외운다고 치면 이거는 illocutionary force라는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illocutionary force.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여기까지 개략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스트럭처리즘으로 넘어갑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스트럭처럴리즘은 구조주의 언어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럭처가 구조니까. 구조를 중시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써놨지만 형식을 중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나 형식, 쉽게 말해서 폼, 문법 이러한 것들을 중시하는 것이 이제 스트럭처럴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스트럭처럴리즘은 비헤비어리즘, 그 행동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주의에서는 학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이런 식으로 일어나죠. 보통은 어떠한 인풋이 주어지면 그 인풋을 imitate, 뭐라고 해야 될까? 따라하고 모방을 한다는 것은 연습을 한다는 것이고 연습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과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습관이 형성된다라는 것이 비헤비어리즘에서 얘기하는 학습이죠. 어, 네오 비헤이 아니지. 네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구나. 그 비헤비어리즘도 이게는 이제 엄청 옛날 이론이지 않습니까? 옛날 이론. 옛날. 옛날 이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것도 막 사장이 됐다기보다는 요즘도 비헤비어리즘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요즘 비헤비어리즘은 당연히 요즘 트렌드에 맞게 조금 변화를 했죠. 이미테이션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멍청하게 이제 뭐 I like apples, I like apples, I like apples, I like apples 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한다기보다는 meaningful 거기에 그 단어가 가진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아니면 내가 내가 좀 더 높은 동기를 가지고 아니면 뭐 말 그대로 의미 있게 학습을 함으로써
언어가 잘 습득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습관을 형성할 때에도 그냥 제로에서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로에서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습관이 형성이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할 수도 있죠. 전공책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이제 청각 장애가 있어서 언어 사용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그 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 청각 장애가 없는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한테 언어를 잘 습득시키려고 TV를 틀어주고 TV 틀어주면 TV랑 상호작용 잘 하겠지 싶어서 그 TV를 틀어줬는데 결과를 까고 보니까 아기가 TV만으로는 충분한 피드백을 못 받아서 언어 습득을 잘 못하게 된 상황이 있었다. 그런 예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럭처도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A는 A, B는 B 이런 식의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트렌드에 맞게 의미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아니면 동기가 높은 상태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적절한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흐름이 변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흐름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변한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셀리언스예요. 셀리언스. 셀리언스라는 것은 뭐 단어 뜻 그대로 보자면 눈에 띄는 정도를 얘기를 하죠. 눈뒤. 눈에 띄는 정도. 오케이. 눈에 띄는 정도를 이제 셀리언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뭐를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부모의 부모의 말하는 습관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 부모님이 너무 쿨한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할 때마다 I'm saying,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애기도 한 3살짜리가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You know what I'm saying? 이런 식의 그 뭐냐 추임새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부모가 많이 썼으니까. 많이 썼다는 건 눈에 많이 띈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1번 많이 1번은 많이 2번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눈에 많이 띄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기가 그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있어.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서 주전자가 칙칙 칙칙 소리를 내면서 막 끓고 있는 거예요. 애기 눈에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애기가 거기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서 주전자에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 엄마가 그거를 보고 안 돼! 하면서 애기한테 빠르게 뛰어와서 애기를 딱 껴안고 주전자 불을 끄고 그다음에 그 불에서 내려놓고 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 돼라는 엄마의 절박한 외침은 당연히 눈에 띄겠죠. 소리가 크니까 일단.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트럭처럴리즘에서 얘기를 할 때 인풋이 주어질 때에도 인풋이 눈에 띄는 인풋이 주어지면 습득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셀리언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스트럭처럴리즘에서 셀리언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 셀리언스를 못 쓰는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이런 뭐라고 할까? 이런 트렌드를 이제 수용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 요즘 얘기만 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back to the back in time 합시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를 합시다. 스트럭처리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문법, 형식, 구조 이러한 것들을 중시하는 언어학이고요. 결과 중심의 언어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 결과, 결과적으로 얘가 정문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언어학이 이제 스트럭처리즘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를 했다지만 아니 방금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걸 아니에요. 결이에요. 결과적으로 정문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트럭처리즘에서는 정문만이 중요해요. 정문만이. 에러는 없애야 하는 대상이에요. 에러는 없애야 한다. 없애야 하는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비헤비어리즘 자체가 그렇죠. 비헤비어리즘도 목표 행동과 문제 행동을 나누고 문제 행동을 없애야 한다라는 입장이 이 행동주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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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시려면 적으세요. 스트럭처리즘에서는 에러를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에러를 가르칠 이유도 없고, 에러를 굳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에러는 없애야 한다.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그 언어를 습득할 때에는 인풋으로는 무조건 정문만이 주어진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뭐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볼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 봐도 음 우리 애한테 굳이 부모 된 입장에서 에러를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애들 듣기 좋은 정보만을 가르쳐 줘야겠죠.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의 언어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정문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스트럭처리즘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language is the sum of structures or discrete formal units. 그래서 focus on the structure over language. 문장의 형식, 문법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정문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이 스트럭처리즘에서 파생된 L2 이론이 있는데요. L2. 지금까지 우리가 L1에 관한 내용을 했다면, 모국어 습득에 관한 내용을 했다면, 계속 PLAT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PLAT를 별로 안 좋아해요. PLAT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PLAT에도 이제 First Language Acquisition이랑 First Language Acquisition이 이제 첫 번째, 첫 두 개 단원인가? 그쯤에 나오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듯이 스트럭처리즘에서도 이제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이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AH,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이죠.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대조 분석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조 분석 가설. 그 왜 이름이 대조 분석이냐면 뭐 여러분들 다 뭐냐 전공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내용이지만 뭐 굳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언제 그 뿌리를 두고 있냐면요. 2차 세계대전 그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막 미국 사람들이 이제 독일이나 이제 이탈리아 그쪽 적국으로 이제 스파이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파이를 보내기 위해서 스파이면 당연히 그 나라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이 미국의 석박사들이 이제 짱구를 굴렸다 이 말이죠. 짱구를 굴려보니까 그거야 하면서 등장한 것이 이제 영어가 이렇게 있고 잉글리시가 이렇게 있고 젊은 랭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어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겠고 뭐냐 독일어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대조해서 이렇게 대조해서 그 차이점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다양한 차이점들 위주로 가르쳐 주면 이제 효과적인 스파이를 만들 수 있겠다 하면서 생각을 한 것이 이제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의 뿌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CIH는 제가 깜빡하고 안 쓴 게 있는데 어, CAH는 어떻게 언어를 가르치냐면요. 이렇게 딱 다 대조를 해놔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 여러 가지 생겼다고 합시다. 1번 차이점, 2번 차이점, 3번 차이점, 4번 차이점, 점점점점점 이렇게 점점점점점 있다고 칩시다. 뭐 다양한 차이점이 있겠죠. 이러한 다양한 차이점을요. 난이도에 따라서 위계화시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위계화시킵니다.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2번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뭐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어려운 것들을 가르치면서 점차 어려운 난이도의 차이점들을 가르치면 언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겠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hierarchy of difficulty라고 얘기를 합니다. hierarchy of difficulty. 말 그대로 난이도의 위계, 어려움의 위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위계별로 가르치는 이유는 비헤비어리즘이 그러니까. 행동주의에서도 목표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쉬운 행동부터 가르치고 점차 어려운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 CAH에서는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L2 습득이 어렵냐에 대한 답변으로 L1 interference를 주장을 합니다. L1은 모국어죠. 모국어. 모국어. 모국어와 그 외국어가
모국어의 방해 때문에 이 L2를 습득하기 어렵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어 그 뭐가 있을까? 미국어랑 미국어라 하니까 이상한데 영어랑 아니다 이거 말고 그 뭐냐 아니다 이거 하자. 미국어랑 이제 멕시코 그쪽 분들이 쓰는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언어는 언어적으로 비슷하죠. 비슷하고 언어적으로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언어는 습득이 잘 돼요. 이런 두 가지의 언어를 그 습득 미국 사람이 멕시코 언어를 습득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이런 언어는 습득이 잘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두 가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언어 간의 거리가 거리가 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좁다라기보다는 언어 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 습득이 잘 돼요. 왜냐면 별 차이가 없으니까. 미국어나 멕시코어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중국어랑 예를 들어서 중국어랑 뜬금없이 아프리카어 이렇게 완전 아니 아프리카어라고 하긴 좀 그렇네. 근데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랑 뭐 아프리카의 모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언어의 경우에는 훨씬 그 두 언어 사이의 거리가 멀겠죠. 훨씬 멀겠죠. 왜냐면 두 가지가 거의 차이점이 아니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습득이 어렵겠죠. 왜냐면 너무 차이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두 언어 간의 차이점이 좁으면 좁을수록 두 언어 간의 차이점이 적으면 적을수록 습득이 잘 된다. 왜냐하면 두 언어 간의 차이가 적다면 모국어가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언어가 습득이 어렵다는 것은 두 언어 간의 차이점이 너무 많아서 모국어가 결과적으로 외국어 습득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비헤비어리즘에서도 마찬가지죠. 옛날 습관이 어, 새로운 습관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옛날 습관을 없애야 한다라는 것이 비헤비어리즘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interferenc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국어가 interfere, 방해한다라는 입장이 이 CAH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잠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interference라는 것은 여기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니까 여기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잘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니까 요거는 그 뭐냐 나중에도 쓰일 것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뭐 크게 볼 건 없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소셜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태그메릭 릴레이션십과 패러디그메릭 릴레이션십 이렇게 두 가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요거는 옛날에 올린 그 동영상 중에서 보캐블러리랑 테크놀로지였나? 그쪽에서 요거를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보셔도 되고요. 뭐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 그거 보세요. 그거 보시고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신태그메릭 릴레이션십은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John's mother left, that pretty woman danced, our king disappeared, the old man cried. 뭐 이런 식으로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제 신태그메릭 릴레이션십이 됩니다. 어, 조금 반례 같은 걸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어, that pretty woman danced 이 문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맨 자리에 이제 명사가 올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올드는 뭐 형용사겠고 그 다음에 더는 이제 디터미너가 되겠죠. 보시면 보통 이런데 이제 명사 자리에 that pretty woman dance 때 명사 자리에 뜬금없이 이제 피자가 왔다고 쳐봅시다. 뜬금없이 피자. 그러면 이 자리에 피자가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면 프리티한 피자가 있을 수가 없고 피자가 댄스하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that pretty woman dance에서는 that 다음에 pretty가 오고 pretty 다음에 올 수 있는 단어가 신태그메릭한 관계에 있어 신태그메릭한 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우먼 때문에 댄스도 제한을 받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 our 이 문장에서 our 이 문장에서 킹 대신에 피자가 왔다고 칩시다. 이거는 괜찮죠? 피자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 피자가 왔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단어가 제한을 받게 되겠죠. 이 뒤에 오는 단어는 댄스는 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피자는 춤출 수 없는 대상이니까. 근데 disappear는 올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괜찮아.
크라이드도 올 수가 없겠죠.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도 피자는 에이전트가 아니잖아요. 피자는 그냥 띠이죠, 띠.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이기 때문에 그 디서피어는 올 수가 있지만 크라이나 댄스처럼 어떤 주관적인 성격을 가진 무언가가 올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들을 이제 신태그의 릴레이션십이다. 수평적인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어원적으로 좀 풀면 씬이라는 것은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패러디그메릭 릴레이션십은 뭐냐? 패러디그메릭은 그 패라는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가 이렇게 왔으면 그 단어가 올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할 수 있는 다른 단어들 간의 관계를 이제 패러디그메릭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로 자리에는 이제 동사가 올 수 있잖아요. 동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 자리에 뭐 다른 동사들도 올 수 있겠죠. cried도 올 수 있겠고, dance도 올 수 있겠고, laughed 올 수 있겠고, 요거는 수평적인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봤을 때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패러디그메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은 이 벌브라는 높이에서 봤을 때, 패러 위에서 봤을 때, 위가 낫겠네. 위에서 봤을 때, 와 글씨 개판이다 진짜. 위에서 봤을 때 다양한 단어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패러디그메를 릴레이션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올 내용이 아니고 너무 옛날 내용이고 그 한 번 간접적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뭐 그냥 뭐 보지 마세요. 그냥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잠깐만 지울게요 이거. 아, 네. 그 다음에 스트럭처리즘의 입장에서 이 스키너라는 사람 다 알고 계시죠? 스키너의 네오 비헤비어리즘. 스키너라는 사람을 이면 공부를 하신다면 모르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키너라는 사람이 버벌 비헤이비어라는 책에서 이러한 예시를 듭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버벌 말 또한 behavior 행동이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뭐 대충 이런 예시를 들어요. He loves ball이라는 문장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칩시다. 이런 비슷한 문장을 내가 한 수억 수천 개 수백 아니 수백 수천 뭐 수만 개 수억 개의 문장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다 보면 he를 그렇게 듣다 보면 요런 다양한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뭐 그러한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he 자리에는 이제 명사가 올 수 있구나. 명사는 형용사의 수직을 받을 수 있구나. 그다음에 주어 뒤에는 이제 동사가 올 수 있구나. 동사 뒤에는 뭐 목적어도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사도 올 수도 있고 이러한 입장이 이제 이러한 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체인처럼 이렇게 얽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체인처럼 얽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를 이제 그, 그 비판하면서 등장한 아주 유명한 그 촘스키의 말이 이제 Pluralist Green Ideas Sleeps Furiously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로 따지면 he,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따지면 그 무조건 정문만을 언어 습득을 할 때는 무조건 정문만이 주어져서 우리는 정문만을 말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전제입니다. 언어를 습득할 때는 우리한테는 정문만이 주어져서 정문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전제인데 만약에 스키너가 얘기한 것처럼 오케이 주어로 오는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올 수 있어. 그러면 형용사를 아무거나 넣어보자. 그러면 colorless green 이런 건 어떨까? 그린은 명사죠. 명사. 명사 앞에 형용사 수식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컬러리스한 그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컬러리스 그린이라는 형용사 구에 아니 명사구에 수식을 받는 주어가 이제 아이디어이지 않습니까? 명사인 주어가 이제 아이디어이지 않습니까? 이런 컬러리스 그린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린이 어떻게 색깔이 없지? 초록색이 어떻게 색깔이 없지? 색깔 없는 초록색 아이디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아이디어가 잠은 잘 수 있나? 잠을 어떻게 퓨리어스하게 자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문만 주어진다며. 정문만 주어져서 정문만 말할 수 있다며. 근데 스키너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비문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비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만약에 우리가 그냥 축음기처럼 들린 소리를 그대로 재생만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린 이렇게 창의적으로 비문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우리는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단순히 헤비 포메이션으로 습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는 창의적으로 어떤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있다라는 주장에서 출발한 촘스키의 이론이 이네이티즘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창의적으로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LAD라는 기구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 이 촘스키의 입장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요. 그래서 뭐 스트럭처리즘의 다른 반대를 들면 디벨롭멘털 시퀀스, 몰핀 모더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어요. 뭐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스트럭처리즘에서는 주어진 거 그대로 반복해서 그대로 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디벨롭멘털 시퀀스를 보면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으면 아니 습득을 할 수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순으로 습득을 한다고 칩시다. 1, 2, 3, 4 이런 식으로 습득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애한테 3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3이라는 그 뭐냐 3이라는 인풋을 많이 많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는 3을 습득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1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라는 순서가 딱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계속 가르쳐서 그거를 습득을 하게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디벨로프멘털 시퀀스에서 얘기하는 스트럭처리즘의 반대라고 말할 수 있고요. CPH도 마찬가지예요. 크리티컬 피리어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기가 지나면 적어도 발음에 있어서는 그 습득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만 그 어떤 시기가 지나면 적어도 발음에 있어서는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그 CP가 지나고 발음 연습을 죽어라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상대적으로 열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스트럭처리즘에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트럭처리즘에 따르면 3 가르치고 싶으면 3 연습시키면 무조건 3 습득할 수 있고 발음에 초점을 맞추고 싶으면 무조건 발음 연습시키면 발음 습득할 수 있는데 이미 습득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이미 특정 시점을 넘어가면 어떤 것을 습득하기 어려운 시기가 존재하다 보니 그러한 스트럭처럴리즘의 입장은 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스트럭처럴리즘을 끝냈고요. 그 이네이티즘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어, 이네이티즘이라는 것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는 게 존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휘황찬란한 거지 같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이네이티즘의 입장이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The Logical Problem of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POS, Poverty of the Stimulus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약자는 POS인데 여기 더 있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계속 얘기했지만 스트럭처리즘, 비헤비어리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문만 줍니다. 에러를 굳이 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정문만 줘서 우리는 정문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에러를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비헤비어리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에러를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에러 또한 주어져야 하는데 에러는 우리가 가난하잖아. 에러는 우리가 그러한 에러니스한 자극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벌티 오브 더 스티뮬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다른 말로 더 로지컬 프로블럼 오브 랭귀지 어퀴시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케이? 이거를 뭐 조금 어려운 책에서는 플라토의 역설이다, 플라토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책 보다가 이런 단어 있으면 이거 얘기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요.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두 개는 전공생이라면 알아야 하는 그런 단어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LAD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요. 보통은 이래요. 아니, 이렇다고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인풋을 주죠. 보통은 부모님이 이제 인풋을 줍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LAD가 어찌저찌 이렇게 뒤죽박죽 작동을 해서 어떤 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룰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 룰을 우리가
이 룰이라는 가설을 우리가 만들어낸 가설을 실제 상황에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꾸 yesterday라는 말을 할 때 무조건 ed라는 서픽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 danced on the floor yesterday 아니면 I walked to the mall yesterday 뭐 이런 문장을 부모님들이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애기 머릿속에 이제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아 yesterday라는 말에는 무조건 ed라는 서픽스가 같이 오는구나 라는 룰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룰은 어 물론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I I jumped on the floor yesterday.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있지만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I called to the school yesterday. 아니면 I read the book yesterday. 뭐 이런 식으로 안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건 차치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ed라는 서픽스와 yesterday는 같이 온다라는 하이포테시스를 아무데나 막 적용을 해봅니다. 막 적용을 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어떠한 피드백을 받게 되겠죠. 야, 그럴 때는 I read the book yesterd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아니면 야, 그럴 때는 I went to the school yesterd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내 룰을 점차 정교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점차 정교화시켜 나가다 보니까 그 점차 정교화시켜 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과거형에는 ed를 붙인다. 근데 어떨 때는 아니다. 라는 룰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전자를 이제 오버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든 상황에 ed를 갖다 붙이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하이포테시스를 계속해서 테스트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더 정교화시키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그 이네이티즘에서 얘기를 하는 언어 습득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우리의 크리에이티브니스를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트럭처리즘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정문만을 말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에러를 창의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 우리 우리는 이렇게 에러를 창의적으로 말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과적으로 The Logical Problem of Language Acquisition이나 Poverty of the Stimulus는 우리가 창의적으로 에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좋아요. 그 촘스키 자체는 이건 L1 이론이에요. 촘스키 자체는 L2에서 L2에서 LAD나 UG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뭐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임용고시 치는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아 보셔도 됩니다. 이쪽을 좀 더 그냥 둘 다 똑같아 보셔도 됩니다. 촘스키 자체는 외국어를 습득할 때 유지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대놓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제시를 하진 않았어요. L2에서 유지가 어떻게 작동하냐는 이론을 제시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네이티즘에서 그 외국어 습득을 할 때 제시가 되는 제일 유명한 이론이 이제 크라셴의 모니터 디오리입니다. 크라셴의 모니터 디오리. 모니터 디오리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엄청 유명한 이론이기도 하고 그 시험엔 안 나와요. 시험엔 안 나오는데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는데 그것도 한 15년, 13년 뭐 그쯤 전에 한 번 나온 거고 어 요새 시험에서 이게 나온다. 이게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모니터 디오리가 중요한 것은 일단 전공자니까 전공자면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쓰는 텀들이 있어요. 뭐 acquisition, learning, monitor, comprehensive input, effectiveness 이러한 것들은 모니터 디오리에서만 한정돼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후에 공부를 할 때 계속 만나게 될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모니터 디어리는 그냥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해야 되냐 그, 그 교양 과목 듣듯이 들으시고 키텀에 조금 더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모니터 디어리는 5가지의 하이포테시스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D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이죠. 뭐냐면 Acquisition 언어를 습득한다. 그리고 언어를 학습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어를 습득으로 얻어진 지식이랑 학습으로 얻어진 지식은 두 가지가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어를 우리 한국어 쓰는 예시를 들어봅시다. 아마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국어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전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보통은 한국어를 배울 때 acquisition 방식으로 이 한국어를 접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어를 가지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넘어가면 이제 수능 봐야 되니까 이제 국어 문법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라시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까지 중학교 때까지 배운 어퀴지션 방식으로 얻어진 언어 능력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러닝으로 얻어진 그 언어 능력은 두 개가 차이가 있고, 두 개가 절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에요. 두 개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두 개는 상호작용을 안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되는 언제 쓰고 되는 언제 쓴다, 이런 거 배우면 지금까지 내가 되랑 되를 잘못 썼구나, 이제부터는 좀 주의를 기울여서 되랑 되를 써야겠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러닝으로 얻어진 문법의 지식이 어퀴지션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퀴지션 방식과 러닝으로 얻어진 방식은, 어퀴지션 방식으로 쌓은 의사소통 능력과 러닝 방식으로 얻은 문법적인 지식은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입니다. 두 가지의 능력은 구분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것을 Non-Interface Posi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뭐 그런 내용은 아닌데,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 상호작용을 안 한다라는 입장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크라셰는 기본적으로 어퀴지션을 어퀴지션 방식으로 의사소통, 뭐 미닝 이쪽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훨씬 더 이런 폼보다 폼적인 측면보다 이런 미닝 그리고 의사소통, 어퀴지션 이쪽을 훨씬 더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문법 지식을 좀 어, 뭐라고 해야 될까? 무시한다고 해야 될까? 경시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문법은 쓸모가 없다. 의사소통할 때는 어퀴지션 방식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어퀴지션이 습득이죠, 애초에.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문법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크라신의 입장이에요. 그럼 문법은, 그 찌끄레기 같은 문법은 뭐를 하느냐? 걔네는 그냥 모니터일 뿐이다라는 것이 이 더 모니터 하비티스입니다. 이제부터 더는 빼겠습니다. 더 모니터 하비티스는 뭐냐면 learned knowledge, 우리가 문법을 이렇게 배운 것은 functions only as a monitor, 단순히 모니터의 역할만 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니터의 역할이 뭐냐면, 얘기를 막 하다가 이거 문법 틀렸나? 아니면 이거 문법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하고 머릿속에서 잠깐 한 새끼 손톱만큼 그 정도 잠깐 생각하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썰라썰라 얘기를 하는 거, 이 정도가 이제 모니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사소통에는 티끌만큼도 영향을 못 미친다. 조금, 아주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것이 모니터를 하이포테시스입니다. 크라켄이 얼마나 문법을 개로 보냐면요. 어, 그 아예 그래머 티칭에 대해서 제로 옵션, 안 가르쳐도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어, 애초에 LAD가 잘 작동을 해서 이렇게 룰을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을 해가면서 학습자가 이렇게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서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을 하면서 언어를 습득하지 않습니까? 클라신도 비슷한 입장인 거예요. LAD가 알아서 작동을 해서 학습자는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내서 이거를 좀 더 정교화 시키다 보면 마법처럼 어쩌다 보니 마법처럼 이제 정문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유창한 스피커가 될 거다. 당연히 의사소통 잘하고 당연히 문법 잘 쓰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다. 라는 것이 크라신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문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 이 크라신의 입장이죠. 어,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허점이 많은 허점이 많은 이론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모니터 아프티스까지 얘기를 했어요. 문법 지식은 찌끄레기.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얘네는 그냥 모니터의 역할만 할 뿐이다.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습득으로 언어를 얻는 것, 아니 습득으로 언어를 배우는 것만이 의사소통에 중요하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atural Order Hypothesis가 있는데요. Natural Order Hypothesis는 원어민이 언어를 습득하는 순서가 있다 라는 입장이에요. 원어민들이 이런 식으로 언어를 습득하고 뭐 L2 학습자들도 원어민이 습득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습득해야 된다라는 것이 Natural Order Hypothesi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고요. 다음으로 Input Hypothesis가 존재를 합니다. Input Hypothesis는 뭐냐면 그 학습자가 언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comprehensible input, 이해 가능한 수준의 인풋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 input hypothesis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은 I, 현재 자신의 수준에서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자신의 수준보다 약간 더 높은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인풋을 주는 것만이 학습자의 습득으로 이어진다. 사실 이거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뭐 딱히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게 없긴 한데 I는 과연 몇인가? 학습자의 현재 수준은 몇인가? 그리고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학습자의 현재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는 도대체 어느 수준인가? 한 단계는 무엇을 얘기한, 한 단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Affective Filter Hypothesis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어, 오케이, 그래. 그, 문법에 초점 기울이지 말고 애들이 미닝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미닝에 초점을 맞춰서 습득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원어민이 습득하는 방식이 있고 원어민이 습득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애들한테 언어를 가르치자.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인풋 하이포테시스를 고려했을 때 애들이 이해 가능한 수준의 인풋을 주자. 오케이. 그러면 언어 습득이 잘 되냐? 그거는 또 아니고 어펙티브 필터가 낮아야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인풋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어펙티브 필터가 이렇게 높아. 그래서 얘를 블락해버려요. 그러면 습득이 안 되겠죠. 근데 이 어펙티브 필터가 낮아졌어요. 낮아졌어요. 그래서 낮아져서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러면 인풋이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습득으로 이어진다. 라는 것이 이제 어펙티브 필터의 입장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어펙티브 필터 하이포테시스는 non-threatening environment, 내가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언어 습득에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뭐 학부 시절에 서제스토피디아라는 주장, 학습 그 이론, 교수 이론, 아니 이론은 아니고 교수 활동 뭐 그런 거를 한번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제스토피디아 뭐냐면 이제 조명도 이제 막 은은한 조명 틀어놓고 그 다음에 뭐 소파 같은 것도 막 푹신한 거 주고 그 다음에 그 클래식 같은 거 틀어줘서 마음을 딱 안정시킨 다음에 그 상황에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이제 서제스토피디아였는데요. 그게 이제 논-트레트닝 인바이러먼트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예시는 뭐냐면 또 하나의 예시는 뭐냐면 그거 들 수가 있어요. 애들한테 발표시키면 애들이 발표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자기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펙티브 필터에서 어펙티브 필터 하이포테시스에 따라서 애들한테는 발표를 시키지 말고 애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라는 기다려야 한다. 라는 그 기다려야 한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사일런트 피리어드라는 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크라신의 이론에 대해서 다루고 왔습니다. 어퀴지션 방식과 러닝 방식으로 어퀴지션으로 쌓는 의사소통 능력이랑 러닝 방식으로 얻은 문법적 지식은 두 가지는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문법적 지식은 쓸모없는 것이라기보다는 문법적 지식은 의사소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지 모니터의 역할만 할 뿐이다. 모니터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실 우리는 문법 딱히 가르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원어민이 언어를 습득하는 순서가 존재하고 뭐 가능하면 L2 학습자들도 이렇게 원어민이 습득하는 언어 순서대로 가르쳐야 된다. 요거랑 요거를 또 묶을 수가 있네요. 개괄 끝나고 설명드릴게. 그 다음에 원어민이 아니지. 원어민이 습득하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대로 가르치면 좋다. 그 다음에 인풋 하이포테시스.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인풋을 주는 것이 습득에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뭐라고 해야 될까? 안정시킬 수 있는 어펙티브 필터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언어를 습득하게 아니 어펙티브 필터를 낮추고 학생들이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영어를 주는 것이 습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다려 왜 썼냐면 내추럴 오더를 보면요. 그렇잖아요. 원어민이 어떻게 언어를 습득 원어민이 습득을 어떻게 순서 원어민이 언어를 어떤 순서로 습득을 하냐면 아기일 때 아기일 때 이제 보통 듣고 아기일 때는 보통 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애들을 말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어민들도 언어를 습득할 때 보통 듣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애들을 굳이 처음부터 말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이제 사일런트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리어드. 오케이? 자, 크라시엔 이론의 영향 및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알아두면 재밌을 시험에 나올 게 아예 없지는 않고요. 요거랑 요거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크라시엔 이론의 영향 및 한계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영향은 뭐냐면 이 크라시엔 이론부터 이제 포커스 온 미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럭처럴리즘에서 보는 문법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제 포커스 온 폼즈라고 얘기를 해요. 폼즈는 뭐냐면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문법 혹은 교사가 다룰 수 있는 모든 문법 아니면 뭐 그냥 있는 모든 문법을 다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 포커스 온 폼즈의 입장이에요. 됐으니까.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크라시엔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굉장히 경시하지 않습니까? 문법은 굳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폼에서 초점이 미닝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이제 포커스 온 미닝이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이제 CLT가 시작이 됩니다. CLT가 시작이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실제로 써봤어. 이 이걸 실제로 써봤는데 아니다. 좀 이따 얘기하자. 오케이. 그래서 포커스 온 미닝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왜냐면 의사소통에는 미닝이 중요하니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애들이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포커스 온 미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 크라첸 이론에서 등장한 교수 방법이 이제 어프로치가 이제 내추럴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추럴 어프로치는 이 내추럴 오더에서 따온 것이고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게 하자라는 입장이에요.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원어민이 습득하는 내추럴 오더를 따른다는 것이고 그것은 원어민들도 애기일 때는 언어를 듣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듣기부터 시작을 해서 애들을 굳이 발표 안 시켜도 되고 듣기, 읽기 이러한 리셉티브 스킬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애들이 준비가 되면 그때 그 읽기나 말하기 아니 쓰기나 말하기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도 된다라는 것이 이 내추럴 어프로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말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일런트 피리어드 침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침묵기를 주게 되면 내추럴 오더가 그러한 것처럼 애기들이 나중에 말하는 것처럼 한 나이 3살은 돼서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추럴 오더를 따를 수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threatening environment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굳이 애들한테 발표를 안 시켜도 되니까 애들이 어펙티브 필터가 잘 낮아져서 습득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론은 뭐 다 좋은데 이걸 실제로 스웨인이라는 사람이 캐나다에 가서 써봤어요. 써봤는데 아주 개판인 거예요. 애들이 그 왜 개판이냐면 스웨인이 그래 내추럴 어프로치 좋네 사이런트 필 좋아 그래서 써봤어요. 써봤는데 애들이 일단 말을 못해요. 일단 말을 못하고 2번 말을 해도 문법이 문법이 아주 문법이 아주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 그래서 이 왜 이런지 이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수현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말을 못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말을 안 가르쳤으니까지. 그 애들이 애기들이 듣기부터 언어 습득을 시작하는 이유는 진짜로 애들이 듣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내추럴 오더이기 때문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애기들이 듣기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는 좋은 기관이 발달을 하지 못해서죠. 그래서 애들 애들은 좋은 기관이 발달을 못했으니까 듣기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관이 다 발달한 성인들한테는 말하기를 시작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하기를 시작부터 가르친다기보다 말을 하도록 좀 채찍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스웨인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아웃풋 하이포테시스라는 개념입니다. 아니, 아웃풋 하이포테시스라는 주장이죠. 인풋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인풋을 수용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게 하려면 말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 스웨인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문법이 망한 이유는 일단 문법을 안 가르쳤으니까 그러하겠고, 그다음에 뭐 그렇죠. 문법을 안 가르쳤으니까 그러하겠죠. 그래서 아예 미닝만을 초점을 맞추고 문법을 싹 다 버리는 것보다는 교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문법이나 애들이 자주 틀리는 문법 이런 것들은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등장한 것이 포커스 온 미닝에서 포커스 온 폼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플라시안 이론이 뭐 지금 시험에 나온다 그런 거는 아니고 키워드들이 이렇게 있고 이런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크라셴 이론 덕분에 포커스 온 미닝과 포커스 온 폼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이 크라셴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아웃풋 하이포테시스가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일런트 피리어드, 뭐 크라셴 이론이 문제에 나온다면 아마 이거를 낼 것 같은데 뭐 굳이 공부 그냥 알아만 두자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오늘은 첫 시간에서 이제 스트럭처리즘과 이네이티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혹시 뭐 동영상에 틀린 부분이 있거나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